무릎 수술이야 내년에도 하면 되는 거고. 노인네가 어차피 집에만 계실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수술비가 통째로 사라진 그 저녁에 남의 집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그 말을 웃으면서 했습니다. 신우이는 겨우 2억 9천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고 팔짱을 꼈고요. 30년을 복숭아밭에서 무릎 닳도록 기어다닌 우리 엄마는 그 돈으로 겨우 한번 걸어보겠다던 사람은 병원차나 겨우 들어오는 눅눅한 방에 보행기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 집 식구들은 살던 집도 다니던 회사도 다 놓치고 서로 내 탓이라며 복도에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체 그 집안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째로 무너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삿짐 기사가 접이식 재활침대를 세워둔 채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서 눈으로 각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침대를 눕혀도 보고 비스듬히 세워도 보는데 복도가 워낙 좁아서 보행기 하나 돌리기도 빠듯한 폭이었어요. 기사가 혀를 한번 차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이거 머리판 떼야겠는데요. 그냥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침대 손잡이가 문틀 모서리에 걸려 끼익 소리를 냈고 기사는 결국 드라이버를 꺼내 머리판을 분해했습니다. 작은 나사와 와셔가 회색 장판 위로 또르르 굴러갔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조그만 쇠조각들을 손바닥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회사에서 영수증 한 장에 100원 단위까지 맞춰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저인데 그날은 나사 하나를 잃어버릴까봐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벽을 짚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창문 아래 벽지는 손바닥만큼 부풀어 있었고 장판 밑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가 창문을 밀어 열었지만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의 시멘트 벽뿐이었죠. 어머니는 제 표정을 먼저 살피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어요. 됐다 얘. 병원차만 골목 앞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라니. 어머니는 보행기 손잡이에 약봉투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봉투 안에서 진통제와 위장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거실에 걸어두었던 결혼사진이 떠올랐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양가에서 받은 것도 없는 소박한 예식이었죠. 우리 부부는 대출을 잔뜩 끼고 오래된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문짝은 닫을 때마다 한쪽이 먼저 내려앉아서 그이는 주말이면 경첩을 조이겠다고 드라이버를 들고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제가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손님 하나가 뚜껑이 어긋난 밀폐용기를 계산대 너머로 집어던진 날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모서리가 제 관자놀이를 스쳤고 저는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부터 말했죠. 그때 매장에 들렀던 그이가 제 앞으로 걸어 나와 저를 뒤로 물렸습니다. 물건 얘기는 저랑 하시죠. 사람한테 던지지 마시고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저는 말보다 눈치를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서 준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면 한 집에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대출부터 갚자며 아이 계획을 미뤘습니다. 달력에는 병원 예약 대신 상환일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어요. 명절에도 저는 재고조사를 나갔고 남편은 주말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여름휴가는 어머니 과수원에 내려가 복숭아 상자를 접어드리는 걸로 대신했죠. 손끝에 종이 베인 자국이 아물 새가 없었지만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모아 마련한 아파트는 청약 조건을 맞춘다는 이유로 남편 단독 명의가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름 한 줄이 무슨 대수냐고 저는 그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여행비도 건강검진비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시댁 심부름에 쓰라며 제 명의로 가족카드까지 만들어 남편 지갑에 넣어줬죠. 정작 친정어머니 생신에 10만 원짜리 운동화 하나 사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아니 얘 농사짓는 양반이 흰 운동화를 어디 신고 다닌다고. 박고랑에 신을 걸 뭘 그런 걸 사드리니? 제가 회사에서 정산팀장 명함을 받는 동안 신우이는 SNS에 코인 수익, 화면이랑 호텔 브런치 사진을 올렸습니다. 초록색 숫자가 화면 절반을 채운 캡처였어요. 저는 그게 진짜 수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애가 카드론에 대부업체 돈까지 끌어다 넣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어록이 삑삑 울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우이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거실에서 회사 자료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인사도 없이 세탁실로 들어가더니 건조대에 널어둔 새 양말 3켤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끝나고 처음 걸으실 때 신으시라고 제가 미리 사서 삶아 널어둔 미끄럼 방지 양말이었어요. 그 애는 양말 바닥에 고무 돌기를 손톱으로 긁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이런 노인용 양말을 왜 우리 빨래랑 섞어놨어? 고무 냄새까지 나잖아, 진짜. 그러고는 그대로 주방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 양말을 꺼냈어요. 새 양말 고무 돌기 사이사이에 아침에 버린 커피 찌꺼기가 축축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집 물건에 손대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만 물어봐요. 우리 엄마 수술하고 처음 일어설 때 신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뭐야, 양말 몇 켤레 가지고 사람을 도둑 취급하네.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딸 카드 대금이 1,000만 원 넘게 밀렸다고요. 저는 손에 든 양말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대신 내주면 다음 달에 똑같은 일 또 생겨요. 카드부터 정지시켜야 돼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우이가 신용불량자 되는 걸 눈 뜨고 보자는 거니? 내가 무슨 은행 지점장이라도 되니 지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됐다, 됐어. 친정은 과수원 땅도 있는 사람이 며느리 돼가지고 돈에 어쩜 이렇게 야박하니. 그 땅 자를 것도 아니면서.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서 있는 저를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러고는 어머니와 동생 등을 밀어 현관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훌쩍이는 신우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울지 마. 오빠가 방법 찾아볼게.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양말 때문에 엄마 앞에서 꼭 그렇게 목소리를 세워야 했어? 양말? 저는 커피 찌꺼기 묻은 양말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수술하고 처음 발 디딜 때 신을 거예요. 아가씨가 이거 쓰레기통에 쳐넣는 동안 당신은 한 켤레도 안 집었어요. 한 켤레도. 남편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나중에 동생한테 얘기하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랑 커피 찌꺼기 묻은 양말만 남았어요. 저는 그걸 다시 대야에 담가 삶았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남편은 제가 잠든 뒤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신우이 카드 대금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연체를 막은 바로 그날 새 카드를 발급받았죠. 한 달쯤 지나서는 우리 부부가 주택대출 중도상환용으로 붙던 적금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몰래 해지해서 신우이 2번째 연체를 막은 거예요.
하필 분기 결산 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의 회사 숫자를 100원 단위까지 맞추면서 제 휴대전화에 뜬 적금 해지 알림은 스치듯 넘겼어요. 남편은 제가 묻지 않으니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한도가 완전히 막힌 신우이는 코인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고 나중에는 개인 채권자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자꾸 갈라졌습니다. 과수원과 농가가 도로 확장 구역에 들어갔다는 통지였어요. 보상금을 받는 대신 정해진 날짜까지 집이며 땅이며 다 비워줘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지연아, 여기 숫자가 내가 뭘 잘못 본 것 같은데. 4억 9천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맞니? 엄마, 맞아요. 4억 9천만 원. 수화기 저쪽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지킨 땅이었어요. 장마철이면 새벽 4시부터 떨어진 복숭아를 주워 나르고 겨울이면 언손에 입김 불어가며 가지를 잘라내던 곳이죠. 그 땅값이 종이 한 장에 숫자로 찍혀서 온 겁니다. 주말에 오빠가 화물차를 세워두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병원에서 받아온 자료를 쫙 펼쳐놨어요.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한쪽씩 차례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으로는 안 돼. 수술하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오빠 말이 맞았어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재활치료실이 붙어있는 주택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셋은 정형외과 2곳, 병원 협약 재활주택 4곳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았죠. 마지막에 본 곳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손잡이가 쭉 달려 있고 세면대는 앉은 키에 맞춰 낮았어요. 병원까지 차로 10분, 창밖으로는 벚나무가 늘어선 작은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복도 끝 햇볕 드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폈다 접었다 하시더니 그러셨어요. 수술만 잘 되면 저기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저기 끝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활주택 보증금 2억 5천만 원, 수술 예약금이랑 간병비, 1년치 재활비 4천만 원. 합쳐서 2억 9천만 원이었어요. 남은 2억 중에 1억은 어머니가 매달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는 월지급식 상품에 넣고 나머지 1억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묶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커서 함부로 못 깨는 상품으로 일부러 골랐죠. 어머니가 누구한테 시달려서 덜컥 깨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재활주택 계약자 칸에는 어머니 성함을 적고 보호자 연락처에는 제 휴대전화 번호를 썼습니다. 월 이용료는 어머니 연금 50만 원에 월지급금 40만 원, 저랑 오빠가 각각 30만 원씩 보태기로 했어요. 엄마, 이 2억 9천은 납입할 때까지만 내 계좌에 둘게요. 엄마 통장에 있으면 어디서 냄새 맡고 달려들지 몰라요. 누가 달려들어. 별소리를 다 한다.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카드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어를 굽던 저녁이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사이로 제가 수술 날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놓고 진지하게 듣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장모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어. 이번에 양쪽 다 제대로 고치셔야지. 그거 미루면 나중에 못 걷는다더라.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마침 납입일에 제 임원 정산보고가 잡혀 있어서 반차를 어떻게 빼야 하나. 머리를 싸매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은행 갔다가 병원 검사까지 하려면 하루 종일인데 당신 보고 날짜에 그거 못해. 나 그날 오전 반차 쓸게. 계산대 앞에서 제 앞을 막아서던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밥그릇에 고등어살을 발라 올려줬습니다.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면서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결혼이 남는 장사였구나 싶었죠. 납입 전날 아침에 저는 2억 9천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가족 단체방에 올렸어요. 오빠가 엄지 이모티콘을 보냈고 어머니는 한참 뒤에 고맙다 우리 딸이라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그 무렵 집안 공기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이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유리문 너머로 서성이는 그림자만 왔다 갔다 했죠. 새벽 2시에도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고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를 받으면 남편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문틈으로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왜 우셔? 아, 순실이 카드 문제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신우이 SNS에는 그 와중에 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불빛이 보이는 사진 밑에 곧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카드값 1,000만 원이 밀린 애가 강변 오피스텔이라니. 남편한테 물어봤죠. 아가씨 이사 간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코인으로 좀 벌었나 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안 뗐습니다. 저는 그때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분기 마감이 코앞이었고 어머니 서류 챙길 게 산더미라 그냥 넘겼어요. 납입 전날 밤에는 거실 프린터가 2번 돌아갔습니다. 지잉 하는 소리에 잠이 살짝 깼는데 남편이 회사 서류 뽑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죠. 요즘 구매과가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은행이랑 병원만 가는데 뭘 그렇게 차려입어요? 장모님 모시고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갈까? 창구 직원들도 사람 봐가면서 응대해.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색 코트 어깨에 붙은 실밥을 떼주다가 안주머니 쪽을 손등으로 스쳤어요. 두툼했습니다. 뭐가 들었나 싶어 손이 저절로 갔는데 남편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늦겠다. 나간다. 납입 끝나면 바로 연락 줘요. 수술 예약금 영수증이랑 재활주택 입금증,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낼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하루 장모님 발이 되드릴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두툼한 안주머니를 3초쯤 생각하다가 출근 준비를 서둘렀어요. 8시 40분에 회의실에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임원 정산보고는 숫자 하나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자리라 저는 4개월치 정산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3시간을 붙들려 있었죠. 그 3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랍을 열었더니 남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송금 완료 화면 사진 2장. 2억 9천만 원 납입 완료. 어머님 검사 들어가심.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9천만 원 맞았어요. 병원 이름도 재활주택 이름도 거기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다가 그냥 닫았어요. 남의 회사 영수증은 100원 단위까지 뜯어보면서 제 남편이 보낸 사진은 금액만 보고 넘긴 겁니다. 점심때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긴 했어요. 신호가 가더니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다시 걸어야지 하고 끊었는데 밀린 결제가 30건 넘게 쌓여 있었어요. 결제 다 치고 나니까 6시 반이었고 저는 병원 생각을 까맣게 잊은 채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2개 풀어놓고 소파에 늘어져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나더군요. 장모님 검사 다 잘 받으셨어.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나오는 길에 국밥집 갔는데 한 그릇 다 비우시더라. 무릎 아프신 분이 밥은 잘 드셔서 다행이야. 검사비는요? 내 카드로 긁었어. 그 정도는 사위가 내야지. 저는 그 말에 목이 좀 메었어요. 남편은 제가 벗어놓은 코트를 걸어주고 저녁 먹고 나서는 설거지까지 자청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15년 살면서 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 발로 들고 나간 게 몇 번이나 됐던가 세어봤는데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밤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은행에서 종이 쓰는 거 나는 손도 안 댔어. 저기 앉아만 계세요. 제가 다 적을게요. 그러더라. 아유, 내가 무릎 아프다고 앉을 자리까지 끌어다 주고. 엄마가 직접 확인은 했어요? 돈 어디로 가는지. 직원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무릎 수술하고 재활주택 보증금이라고 종이에다 꾹꾹 눌렀었지. 비밀번호도 내가 직접 눌렀고.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니, 사람 무안하게. 아니, 그냥요. 큰돈이니까. 지연아, 너는 사위복은 있다. 오늘 국밥집에서 내 그릇에 고기를 자꾸 얹어주는데 내가 다 미안해서. 저는 통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수술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2번 겹쳐 그렸어요. 그 밑에는 재활주택 입주일을 적어놨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이 벌써 코를 골고 있었죠. 거실 불을 끄면서 잠깐, 아주 잠깐 그 코트 안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때 뭐가 들었나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병원 원무과였어요. 이지연 보호자님 되시죠? 수술 예약금이 아직 입금이 안 돼서요. 순번이 자동 취소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지난주 목요일에 다 냈는데요. 저희 쪽에는 입금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교수님 일정으로 다시 잡으시려면 넉 달 뒤에나 자리가 나요. 수화기를 든 채로 사무실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남편이 보낸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어요.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병원 이름 글자만 다른 글자보다 아주 미세하게 굵더군요. 자간도 어색했고요. 계좌번호는 원무과에서 방금 다시 불러준 번호와 첫 자리부터 아예 달랐습니다. 15년을 숫자 맞추는 일로 먹고 산 사람 눈에 그게 안 보였다는 게 그 순간엔 저 자신이 더 미웠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원본을 제 개인 메일로 보내고 클라우드에도 따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팀장 결제판을 들고 반차를 냈어요. 어머니 댁으로 가서 통장이랑 신분증을 챙겨 은행으로 모셨습니다. 창구에서 뽑아준 거래 내역서에는 처음 보는 개인 이름 2개가 찍혀 있었어요. 한 거는 1억 4천만 원, 다른 한 거는 1억 5천만 원. 오전 9시 51분과 54분. 어머니가 종이를 눈 가까이 가져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무릎 고쳐주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엄마. 저는 같은 내역서를 2부 뽑았습니다. 한 분은 가방에, 다른 한 분은 코트 안주머니에 접어 넣었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오빠 집에 모셔다 드리고 며칠만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죠. 오빠가 왜냐고 물었지만 차 안에 어머니가 계셔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세탁 바구니 위에 남편의 회색 코트가 던져져 있었어요.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접힌 종이가 나왔어요. 신우이 이름이 적힌 차용증, 그리고
2억 6천만 원이라고 찍힌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친 모습, 접힌 자국, 채권자 도장을 각각 따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3번 나갔지만 6장을 건졌어요. 다 찍고 나서는 종이를 원래 접혀 있던 방향 그대로 접어 안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반찬 대신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만 펼쳐놨어요. 남편은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는 순간 휘파람이 뚝 끊기더니 의자 등받이를 붙잡더군요. 2억 9천, 어디 갔어요? 지연아, 어디 갔냐고요? 잠깐 쓴 거야. 잠깐. 채워놓을게. 내가 2달 안에 다 채워놔. 그때 식탁에 엎어둔 남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문자 미리 보기가 떴어요. 남은 3천 오늘까지 답해라. 남편이 급하게 전화기를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죠. 순실이가 그날 밤 못 넘겼으면 회사에서 사기꾼으로 몰릴 판이었어. 투자 계좌 전부 강제 청산이었다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 그래서 우리 엄마 무릎값을 가져갔어요? 애초에 내가 처음에 카드값 1,000만 원 막아줬으면 걔가 여기까지 안 왔어. 내가 그때 야박하게 굴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저는 코트로 걸어가 차용증과 독촉장을 꺼내 거래 내역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 차용증 날짜 보이죠? 우리 엄마 보상금 통지 오기 2달 전이에요.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급하게 쓴 게 아니라 알고 기다린 거예요. 남편이 대답 대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우리 집 도어록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예, 사람 하나 살리는 게 급하지 무릎 수술 날짜가 급하니? 우리 애가 죽는다고 죽어.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릎 수술이야 내년에도 하면 되는 거고 재활주택 아니면 잠깐 월세방에서 사시면 되잖니? 노인네가 어차피 집에 계실 거. 어머니,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끼어들었어요. 진짜 언니 너무한다. 오빠가 가족 살리려고 쓴 돈인데 겨우 2억 9천 가지고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 겨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돈 있어요? 없어. 한 푼도. 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떠들었습니다. 회사에 소문나면 어떡하냐. 정과 남으면 어떡하냐. 취소된 수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는 거니까요. 그날 밤 오빠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3번 말했습니다. 3번 다 거절당했어요. 농가는 비워줄 날짜가 코앞이고 취소된 수술은 넉 달 뒤, 다른 병원도 대기가 비슷한 데다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걸 어머니도 이미 아셨습니다. 엄마 예금 깨면 안 돼. 그건 진짜 마지막이야. 병원차 들어오는 방이면 나는 넉 달 못 기다리겠니?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재활침대 머리판이 문틀에 걸려 분해되고 어머니가 보행기를 밀며 눅눅한 방으로 들어가시던 그날이요. 오빠는 방바닥에 손바닥을 대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취소된 수술 서류를 구겨 쥐고 그대로 현관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계단 아래에서 오빠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한 번만 때려봐. 저 사람들 바로 병원 가서 드러누워.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 되는 거야. 그럼 저 새끼를 그냥 두라고? 아니, 저 사람한테는 아파트도 있고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없어지기 전에 그것부터 묶어야 돼. 주먹은 한 번이면 끝이지만 서류는 안 없어져.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김밥 한 줄을 가방에 넣은 채 회사 근처 법률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여자 변호사였어요. 위로 한마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돈이 나간 계좌 주인이 어머님이시죠? 그러면 고소인도 어머님, 손해배상 청구할 사람도 어머님입니다. 사모님이 아니라요. 제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 어머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은행에 서면 넣으세요. 그날 창구 영상이랑 고액이체 첨부 서류 보존해 달라고요. 영상은 지워집니다. 변호사는 차용증과 독촉장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사진만 여러 군데 나눠 보관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압류 결정 나기 전에 남편분이 눈치채면 아파트든 예금이든 다 빼돌립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사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김밥을 한 줄도 못 먹고 나왔지만 배가 안 고팠습니다. 임시방 낮은 밥상 위에 거래 내역서랑 조작된 사진을 펼쳐놓고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듣기만 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사위 국밥에 고기도 얹어줬다. 그러고는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어오셨어요. 위임장에 이름 석자를 쓰시는데 획이 자꾸 떨렸습니다. 은행에 보존 요청서를 내던 날 직원이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위가 내 무릎값을 가져갔어요.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남편 셔츠를 다렸습니다. 다림질하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흘렸어요.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겠어. 남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독촉장을 식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샤워하러 들어가더군요. 며칠 뒤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채권양 도통지서가 남편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저는 봉투 소인과 앞뒷면, 펼친 내용물, 접힌 자국까지 찍고 원래대로 접어놨어요. 잠금화면에 뜬 회사 앞으로 간다는 문자도 제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신우이는 제 회사 로비까지 쳐들어왔어요. 가족끼리 경찰서 갈 일이야? 언니 진짜 독하다. 그런 얘기는 변호사한테 하세요.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중에 전화로 짧게 잘랐어요. 이미 고소장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는 아무 약속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주소를 받아서 어머니 임시방까지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수술 내년으로 미루면 되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어머니는 보행기 손잡이를 잡고 안에서 숨을 죽이고 계셨고요. 그날 이후로 복도의 발소리만 나도 잠을 깨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정기예금 통장 어디 있어? 엄마가 갖고 계시죠. 저는 물컵을 씻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수도를 잠글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 비용을 대려고 만기가 넉 달 남은 제 적금을 깼습니다. 거래 내역서, 조작 송금증, 차용증, 독촉장, 통지서, 협박 문자 사진을 날짜 순으로 파일에 끼웠어요. 그 주 목요일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사돈 정기예금 1억 남았다며? 그거 우리 순실이한테 잠깐만 빌려주면 손실 다 회복한대.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통장은 내가 찾아볼게.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글쎄, 노인이 당장 그 큰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 어차피 방에만 누워 계실 거. 1분 52초짜리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어머니 명의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은행에서 창구 영상과 가짜 통합자금 관리 확인서 사본이 나왔고 병원과 재활주택은 그런 확인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변호사는 2억 9천만 원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아파트와 예금 계좌, 급여 채권 일부, 그리고 남편 명의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저는 아침마다 셔츠를 다렸고 저녁마다 국을 끓였어요. 남편은 밥을 2그릇씩 먹고 가끔 설거지까지 하면서 이 일이 다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트, 급여, 예금,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결정문은 다음 주 초에 남편 회사 인사부서와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각각 송달될 예정이라고요. 금요일 저녁 지하철 안에서 신우이 SNS에 새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집이라는 문구 아래로 강이 보이는 통창이 찍혀 있었어요. 식탁에는 와인이랑 스테이크가 놓여 있고 사진 오른쪽 귀퉁이에 손목시계 하나가 걸쳐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10주년에 남편한테 사준 시계였어요. 할부 10개월로 끊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창밖 다리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가압류 목록에 올린 그 오피스텔이 맞더군요. 오빠한테 주소를 찍어 보냈습니다. 엄마 모시고 여기로 와줘. 대신 오빠 절대 손대면 안 돼. 알았다. 집에 들러 증거 파일이랑 은행에서 2번째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원본을 챙겼어요. 봉투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추워서 그랬습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오빠 화물차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조수석에서 내리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오빠 소매를 잡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멱살도 잡지 마. 말만 듣고 있어. 그게 오빠가 오늘 할 일이야. 내가 저 새끼 얼굴 보고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참아야 돼. 오늘 참으면 월요일에 법원 서류가 저 사람 회사로 가. 12층 복도에 내리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웃음소리랑 음악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는 보행기 손잡이를 잡고 문 앞에 서 계셨고요.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모님 수술이야 날짜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순실이는 그날 밤 못 넘겼으면 투자 계좌 전부 청산이었어. 전부. 그게 비교가 되냐? 어머니 어깨가 한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에 손을 대고 문을 밀었어요. 거실 안쪽 창가에서 신우이가 새 오피스텔 열쇠를 흔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는 열쇠를 든 손이 그대로 멈추더군요. 저는 어머니 보행기를 천천히 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피커 전원을 껐어요. 음악이 끊기니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와인잔 좀 치워주세요. 식탁 써야 해서요. 아무도 안 움직이길래 제가 직접 잔 4개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고 식탁 한가운데 증거 봉투를 내려놨어요. 어머니 보행기는 남편이 앉은 의자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머니 명의로 고소장 접수됐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남편이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보낸 송금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은행에서 발급받은 실제 거래 내역서. 나란히 놓고 보세요. 병원 이름 자리에 개인 이름 2개가 찍혀 있죠. 2번째로 은행에 보관된 가짜 관리 확인서 사본을 올렸어요. 수술 재활 통합자금 관리 확인서. 병원에도 재활주택에도 확인했어요. 그런 문서 만든 적 없대요. 그날 창구 영상도 보존돼 있고요. 3번째는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 목요일에 저한테 전화하셨죠. 사돈 정기예금 1억 빌려달라고. 노인이 그 큰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 하셨어요. 1분 52초 다 저장돼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야, 너 사람 전화를 몰래 녹음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네 번째. 저는 신우이 채무 독촉장과 협박 문자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신우이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거 어디서 났어? 언니 남의 물건 뒤졌어? 당신 오빠 코트 안주머니요. 2억 6천. 여기 찍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식탁 정중앙에 펼쳤습니다. 아파트, 급여 채권, 예금 계좌, 그리고 이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채권. 전부 가압류 인용됐어요. 오늘 오후에 결정 났고 결정문은 다음 주 초에 당신 회사 인사부서랑 여기 임대인한테 각각 송달돼요. 남편이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고 저는 오빠 팔을 잡았어요. 오빠는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보면서 딱 한마디만 했죠. 월요일이면 니네 회사 인사팀에 법원 서류 간다. 그것만 알아둬라. 남편이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아, 가압류부터 풀어줘. 응? 회사에 알려지면 나 끝이야.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게. 진짜야. 무슨 수요? 아,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다고.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장 방 뺄게. 보증금 6천 돌려주면 되잖아. 계약 기간 남았죠. 임대인한테 확인했어요.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는 못 준대요. 아가씨가 지금 큰 소리 칠 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을 내밀면서요. 사돈, 사돈. 우리 자식 인생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봐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돈은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니가 손을 뒤로 빼셨습니다. 보행기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으시더니 고개를 드셨어요. 내 무릎이 대개 딸 투자보다 뒤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30년을 기어다녔어요. 복숭아 상자이고 지고 무릎이 다 닳도록. 그 돈으로 이제 좀 걸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우스웠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보행기를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대답 안 해요. 기록이랑 법원이 대답할 거예요. 돌아 나오려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배달 영수증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스테이크랑 와인 18만 원. 카드 뒷자리 4개가 눈에 익더군요. 제가 시댁 심부름에 쓰라고 남편한테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카드사 앱을 열고 사용 정지를 눌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3초 걸렸어요. 오늘 이상 차린 돈도 제 카드였네요. 방금 정지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빠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저 얼굴 보고 참은 게 처음이다. 손이 다 떨린다. 오빠, 나 오늘 소리 지르러 간 거 아니야. 받은 서류 돌려서 보여주러 간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차에 타실 때까지 보행기 손잡이만 꽉 쥐고 계셨어요. 집으로 가기 전에 열쇠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존 카드키를 전부 폐기하고 등록된 지문도 다 지웠어요. 새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으로 정했습니다. 기사님이 시험 삼아 눌러보라고 해서 눌렀는데 삑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사다 놓은 술병들을 싱크대에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선반에 씻어 말려둔 미끄럼 방지 양말 3켤레를 나란히 올려놨어요. 월요일 오전에 남편이 인사팀에 불려갔다는 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 도어록이 계속 삑삑거렸어요. 비밀번호를 3번 틀리자 경고음이 울렸고 문 밖에서 전화가 20통 넘게 왔습니다. 문 열어. 여기 내 집이야.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알아, 몰라? 저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벨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뒤로 소식은 조각조각 들려왔습니다. 급여 일부와 예금이 묶이면서 카드 대금이랑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가니까 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거절됐다고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제일 큽니다. 남편분 2억 9천 마련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6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형량 줄여보겠다고 살던 빌라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고요. 오피스텔 보증금은 계약 기간 때문에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로 갔느냐, 신우이가 돈 빌렸던 그 사무실이었어요. 연 40%짜리 차용증에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사가 그쪽으로 번지면서 판이 엎어졌습니다. 개인 계좌 2개랑 은행 영상을 따라가던 수사가 불법 대부 조직까지 닿은 거예요. 수사기관이 신우이가 그동안 낸 돈을 다시 계산했는데 불법 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니까 이미 원금이랑 법정이자를 넘겨서 갚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아직 3천 남았다고 우기던 그 돈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어요. 물론 카드 연체 기록이랑 대부업체 이용 이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조직은 수사 들어가기 직전에 신우이 회사 단체방에 채무 내역이랑 투자 권유 메시지를 통째로 뿌렸습니다. 신우이는 SNS를 지우고 사표를 낸 뒤 연락처를 바꿨어요. 시어머니 빌라 현관에는 이번에 아들 사채 때문에 붉은 낙서가 생겼고요. 짐 가지러 온 2사람이 복도까지 들리게 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서로 너 때문에 집안 망했다고요. 12월 초 첫눈 오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퇴근하는데 회사 정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옷차림이 눈에 띄게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사람들 오가는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더군요. 지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동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15년 동안 당신네 여행비 냈고 검진비 냈고 대출 갚았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는 무릎 달아가면서 복숭아 상자를 이고 다녔고요. 나는 우리 엄마 수술 한 번을 못 시켜드렸어요. 근데 당신은 그 돈을 하룻밤 만에 썼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합의만 해주면. 안 해요. 그 말 듣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 꿇던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야, 너 잘 생각해. 장모님이 본인 손으로 비밀번호 눌렀어. 본인 의사로 보낸 돈이라고 창구에서 말도 했고, 그럼 나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어. 너희 엄마 노인네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싶어? 제 코트 주머니 안에서는 아까부터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 문진표에 우리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무릎 수술 및 재활주택 보증금.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장면이 창구 영상에 다 남아 있어요. 남편 입이 벌어진 채로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녹음 파일을 변호사한테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짧았어요. 허위 신고가 아니니 무고는 성립 안 합니다. 오히려 반성 없다는 자료로 씁니다. 변호사는 합의하면 변제 조건을 더 받아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형사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첫눈이 오던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문 꼭 잠그고 계시라고, 누가 두드려도 열지 마시라고요. 어머니는 알았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저녁 먹었니?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듬해 2월 어머니 계좌에 2억 9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이 찍혔습니다. 남편 퇴직금 6천, 시어머니가 빌라 잡혀서 만든 1억 7천, 그리고 남편이 사채로 새로 끌어온 6천. 그 돈이 법원을 거쳐서 한 덩어리로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노안 때문에 팔을 쭉 뻗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수술 받아도 되는 거니? 네, 엄마. 받아도 돼요. 진짜지? 또 취소되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 대신 통장을 어머니 손에 다시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두 손으로 감싸주시는데 손등에 검버섯이 유난히 크게 보이더군요.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은행 창구 영상이랑 위조된 통합자금 관리 확인서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뒤로 물리고 전표를 대신 쓰는 장면, 창구 직원한테 가짜 문서를 내미는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병원과 재활주택이 그런 문서를 만든 적 없다고 회신한 공문도 나란히 올라갔고요. 남편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 사회봉사 명령이었어요. 실형은 아니었지만 회사는 판결 나오자마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였죠. 이혼 소송은 그보다 조금 늦게 정리됐습니다. 남편의 범행 사실과 제가 혼인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자료로 인정됐어요. 명절마다 재고조사 나갔던 근무 기록, 15년치 급여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까지 전부 종이로 제출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름 한 줄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했던 그 아파트를 저는 서류 뭉치로 되찾았어요. 재산분할 결정이 난 뒤에 은행 채무인수 심사를 받습니다. 남은 담보대출을 제가 갚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2억 9천이 변제되면서 아파트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풀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제 이름 석자가 찍힌 걸 확인하던 날, 저는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앉아 그 종이를 3번 읽었어요. 봄이 오기 전에 어머니 오른쪽 무릎 수술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왼쪽은 오른쪽 재활 상태를 보고 가을에 하기로 했고요. 임시방에서 나온 짐은 작은 화물차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재활 침대랑 보행기, 옷상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선반 위 진통제 봉투를 챙기시더니 그 옆에 놓인 미끄럼 방지 양말 3켤레를 손수 비닐에 담으셨습니다. 커피 찌꺼기 묻었던 그 양말이요. 제가 삶고 또 삶아서 고무 돌기 사이가 하얗게 된 것들이었죠. 엄마, 그거 새로 사드릴게요. 그냥 두고 가요. 됐다. 이게 내 거야. 오빠가 화물차를 몰고 저는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그 돈은 너희 둘이 반반 나눠라. 엄마, 무릎 수술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수술은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오빠는 대기실에서 계속 다리를 떨다가 2번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왔어요. 오른쪽 무릎 수술과 초기 재활을 마치고 어머니는 그 재활주택에 입주하셨습니다. 손잡이 달린 복도, 낮은 세면대, 창밖으로 보이는 산책로. 작년 겨울에 어머니가 햇볕 드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폈다 접었다 하시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보증금 2억 5천만 원과 수술 간병 재활비 4천만 원. 처음 계산기를 두드렸던 그대로 납부했습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리고요.
어머니가 끝까지 안 깨신 정기예금 1억 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청가방 바닥에서 작은 유리병 3개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네. 뭐예요? 과수원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근 거야. 복숭아 조림. 병뚜껑에 유성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병을 받아들다가 쓰레기통에 손을 넣어 양말을 꺼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한 손으로 허둥지둥 꺼냈었죠. 이번에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결혼이 이렇게 됐어. 엄마, 내가 그날 그 은행만 안 갔어도. 엄마, 그거 아니에요. 저는 병을 내려놓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집에서 시어머니 여행비 내고 아가씨 카드값 막아주면서 그게 가족 노릇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엄마가 나 꺼내준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손등으로 눈가만 훔치셨어요. 그날 점심은 재활주택 식당에서 셋이 같이 먹었습니다. 반찬으로 고등어 조림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오빠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더군요. 48 먹은 화물차 기사가 말없이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나는? 너는 손 있잖아. 셋이 같이 웃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밥 먹다가 웃은 것 같았어요. 식사 끝나고 어머니가 복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옆방 아주머니가 다음 주부터 같이 걷자더라. 나보고 걸음이 빠른 편이래. 엄마가요? 그럼. 아직 보행기 짚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벌써 손잡이 잡고 혼자 왔다 갔다 하잖니. 시댁 소식은 건너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빌라는 결국 이자를 못 감당해서 경매로 넘어갔대요. 시누이는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전 남편은 해고당한 뒤에 반지하방으로 옮겨서 사회봉사 나가고 사채 독촉 전화를 받으며 지낸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오는 돈이라 아직 묶여 있어서 빚이 줄지도 않는다더군요.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저쪽에서 숨소리가 들리다가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연아. 저는 그 두 글자를 듣자마자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심장이 좀 뛰긴 했는데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복숭아 조림 3병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사다 놓은 술이 줄지어 서 있던 자리요. 그 칸을 비우고 유리병을 나란히 세워놨습니다. 혼자 밥 먹던 저녁에 한 병을 열었어요. 작은 접시에 복숭아 한 조각을 덜어놨는데 단물이 너무 달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설탕 넣을 때마다 손목을 흔들면서 조절하시던 게 생각나더군요. 저는 그 한 조각을 오래 씹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 그대로 두었어요.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랑 어머니, 오빠 셋뿐입니다. 도어록이 삑삑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나면 오빠가 김치통 들고 온 거였습니다. 주말마다 재활주택에 갔습니다. 어머니랑 산책로를 걷는 게 일과가 됐어요. 처음에는 100m 가고 쉬고 그 다음 주에는 200m 가고 쉬고 벚꽃이 지고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동안 어머니 걸음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해 가을에 왼쪽 무릎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회복이 오른쪽보다 빨랐어요. 보행기를 지팡이로 바꾸던 날 어머니가 복도에서 지팡이를 한번 짚어보시더니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연아. 네. 이제 너도 내 인생 좀 걸어라. 엄마 뒤만 따라다니지 말고. 엄마, 나 이미 걷고 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이 속도로 걷는 게 지금 내 인생이에요. 돈도 돌아왔고, 아파트도 돌아왔고, 취소됐던 수술도 결국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들어간 15년이랑 그 사람이 다정했다고 믿었던 기억까지 돌아오지는 않더군요. 그건 그냥 없어진 겁니다. 가끔은 그게 제일 억울해요.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제 누가 가족을 핑계로 우리 엄마 아픈 걸 뒤로 미루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서리로 배운 겁니다. 어머니가 끝내 못 버리신 미끄럼 방지 양말은 재활주택 신발장 척칸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 쓰던 보행기는 복도 끝 보관실로 옮겨졌고요. 어머니가 가끔 보관실 앞을 지나면서 쟤도 고생 많았지 하고 혼잣말을 하십니다. 11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산책로 끝에 짧은 오르막이 하나 있습니다.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인공관절 넣은 무릎으로는 만만치 않은 길이죠. 어머니가 그 앞에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려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가 지팡이를 앞으로 짚으셨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숨이 좀 거칠어지긴 했는데 멈추지는 않으시더군요. 저는 반걸음 뒤에서 어머니 속도에 맞춰 따라 걸었습니다. 오르막 끝에서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차서 말은 못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하늘이 꽤 맑았습니다. 사연자 지연 씨는 이제 겨우 자기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이 사람의 앞날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